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에 대한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역시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현대가 3세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장면을 매일 뉴스로 접하는 요즘입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야 사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을 공식 추인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밤샘 농성에 돌입하는 등 강력 반발하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곧 평양을 출발합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임박한 블라디보스토크는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박유천의 채모를 추가 조사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현재 확보한 증거만으로 마약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 장자연 사건을 놓고 윤지호 씨와 진실 공방을 벌였던 김수민 작가가 윤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윤 씨는 자신이 살던 캐나다로 출국하려다가 무산됐습니다. 검찰 수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를 입증한 새로운 동영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영상을 찍은 날짜와 등장인물 등 사건 정황을 알 수 있는 단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의 전 세계 출시를 전격적으로 연기했습니다. 출시 일정이 기약 없이 미뤄지며 삼성전자의 신뢰도나 이미지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란산 원유 수출을 완전 금지하는 미국 조치로 우리 석유화학업계는 물론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하면 국내 기름값이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제 필리핀 중부를 강타한 지진으로 16명이 사망한 가운데 사고 현장은 구조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틀 연속 규모 6이 넘는 강진이 발생하며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법안을 함께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서 합의안을 추인했는데 바른미래당도 가까스로 합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차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같은 시각 동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긴박하게 당내 추인 작업에 나선 여야 사당. 사실상 이번 합의에 열세를 쥔 바른미래당에서 극적으로 합의안이 통과됐습니다. 4시간 가까운 경론 끝에 표결에 붙여지면서 찬성 12명, 반대 11명, 단 한 표 차로 결과가 갈렸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정치 개혁을 위한 첫 발을 내딛은 그 큰 획을 저는 그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일찌감치 만장일치로 패스트트랙 잠정 합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공수처를 우리가 출범을 시킬 때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좀 큰 문제는 없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한국당의 극심한 반발을 염두에 둔 듯 선거제도 자체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면서도 지금도 늦지 않다면서 완전한 합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 중에도 완전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의장에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길로 갈 것입니다. 내부 추인 절차를 마친 여야 사당은 합의안에 대한 세부 조정 작업을 거친 뒤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해당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이번 합의안이 패스트트랙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1년도 채 남지 않은 내년 총선에 새 선거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늘어나는 비례대표만큼 줄어드는 지역구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본회의 통과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제 개편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될 공수처 신설 법안의 경우에는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기소 대상에서 정작 국회의원은 빠지면서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겁니다. 김영수, 전준영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여야 사당은 앞서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75석까지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여기에 비례대표를 준연동형으로 배분하는 게 현재까지 개편안의 골자입니다. 여야 사당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개혁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지역구 10석에 정당 득표율 30%를 받았다면 먼저 전체 의석의 30%인 90석에서 이미 확보한 지역구 10석을 뺀 나머지의 절반인 40석의 비례대표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고 남은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추가 배분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지역구보다 정당 득표율에서 선전하는 정당이 혜택을 받고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손해를 볼 것이라는데 대체로 이견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20대 총선 결과를 대입해보면 거대 양당은 10석 이상씩 줄어듭니다. 사실상 거대 양당 체제에서 다당체로 개편될 가능성이 큰 만큼 여당인 민주당의 머릿속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정당을 엇갈려 투표하는 이른바 분할 투표 유권자를 되찾아오는 전략에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지역구에서 좀 훌륭하게 이제 싸우면서도 그 비례대표 명부에 올라갈 수 있는 그 후보자들을 발굴하는 게 우선시돼야 되겠죠. 이에 따라 일부 현역 의원이 아예 설 자리를 잃거나 비례대표로 나설 가능성도 있는 만큼 공천 과정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막강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겁니다. 검찰이 독점해온 기소권을 나눠 갖도록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판사와 검사, 경찰 고위직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재판에도 넘길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다만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는 수사는 하되 기소는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견제를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 권한을 주는 대신 검찰의 수사 범위와 지휘권에는 제한을 뒀습니다.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 등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하고 수사 지휘도 자치경찰을 제외한 특별사법경찰권에 대해서만 하도록 한 겁니다. 여기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가되면서 경찰보다 우월했던 검찰의 지위도 일정 부분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검사 작성 피신 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 법무부는 여야 4당의 추인으로 공수처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이 합의에만 급급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을 목표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국회에서 합의로 출범하게 된 공수처가 정작 국회의원 자신들은 기소할 수 없게 되면서 반쪽짜리 개혁안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전주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추진이 좌파의 장기 집권을 위한 꼼수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막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국이 얼어붙으면서 주요 현안 심사가 모두 발이 묶였는데 당장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상임위는 고성과 막말이 오가며 파행을 빚었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신반의 설마 하던 자유한국당은 여야 사당 모두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을 추인하자 아예 국회 본회의장 앞에 털을 잡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정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법안 마음대로 통과시키고 결국 말 안 듣는 사람은 숨도 못 쉬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막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기필코 막겠다고 했습니다. 거리로 나서야 한다면 거리로 나갈 것이고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발끈한 의원들도 패스트트랙은 좌파의 장기 집권을 위한 음모라며 잇따라 거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언을 이 조선 반도에 실현해서 소위 고려 연방제 하겠다는 거 이거 아니겠는가? 주먹으로 싸우는 싸움판에 사심이 칼로 뒤에서 찌르는 것입니다. 한국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논의하기 위한 행안위 회의에서는 고성과 삿대질까지 오가며 파행이 이어졌습니다. 선거법도 날치게 하지 지금 이걸 날치게 할 법입니까? 우리 충분히 논의하고 제1야당 여러분보다 더 걱정 많이 합니다. 이 법안 산적해놓고 잠이 오십니까? 진짜 물어봅시다. 자, 이재정이 이거 쇼하지 말라고. 쇼가 아닙니다. 쇼하지 말라고. 지금부터 몇 박 며칠 새도 저는 법안 논의할 생각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한국당과 협의에 나서겠다면서도 극우 대변인 노릇을 그만두고 개혁 입법 논의에 동참하라며 자극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반발 속에 꼬인 전국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당장 강원도 산불과 포항 지진 등이 포함된 추경 예산의 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에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서 이 시각 현재 국회에서 밤샘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국당이 강경 투쟁 방침을 내세웠는데 농성이 시작된 거죠? 네, 자유한국당은 1시간쯤 전인 밤 9시부터 의원 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긴급 의원총회를 시작했고요. 의원들의 발언과 의원총회가 마무리된 뒤부터는 국회 본회의장 앞인 로텐도홀에서 밤샘 농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저녁 7시쯤에는 의원들이 직접 청와대 앞으로 가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좌파 독재의 장기 집권을 노리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단 이번 농성은 여야 4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후속 조치를 논의하게 되는 모레까지 예정돼 있지만 상황에 따라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4월 임시국회 정상적인 운영이 더 어려워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4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7일까지로 예정돼 있는데요.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한국당의 반발로 극한 대립 양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4월 임시국회는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이나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의 처리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특히 자금 투입이 시급하게 필요한 강원 산불과 미세먼지, 포항 지진과 관련된 추가 경정 예산 처리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강경 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국회 정상화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네,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간신히 한 표 차이로 추인하긴 했지만 바른미래당에는 거센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패스트트랙 추인에 반발해서 제일 먼저 당을 뛰쳐나갔고 유승민 의원에게서는 진로를 심각히 고민해보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등 바른미래당의 분당이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패스트트랙 추인을 위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는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공개 여부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의원들 간의 거친 말싸움이 오갔고 이게 무슨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언론한테 공개를 해야 될 의무가 어디 있어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비공개 의총에서는 경론 속에 투표를 3번이나 거듭하는 촌극까지 빚어졌습니다. 단 한 표 차로 합의안이 통과됐지만 첨예한 갈등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한 표 차의 표결로 해야 되는 당의 현실이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서 좀 동지들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당 지도부와 끊임없이 대립각을 세우다가 당원권 정지, 징계까지 받은 이현주 의원은 아예 전격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보수 대통합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자유한국당 입당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한국당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보수 세력을 위해서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뭔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자. 이렇게 되면 그때는 함께 통합할 수 있다고. 지도부와 패스트트랙 찬성파는 당의 건강함을 보여준 것이라며 분당 가능성을 애써 진화했습니다. 유감일 정도로 회의 분위기가 굉장히 차분했고 태평양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렇지만 격렬하게 토론했고 당의 건강성과 역동성을 확인했다는 것. 보궐선거 참패 이후 지도부 사퇴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패스트트랙 추인 강행으로 바른미래당의 내홍 사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바른미래당의 분당이 현실화될 경우 그만큼 정계 개편의 시계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한국당의 반발과 바른미래당의 내용 속에 패스트트랙 열차는 시동을 건 셈입니다만 최종 종착지인 본회의 통과는 고사하고 당장 모레로 예정된 첫 번째 관문을 넘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예상되는 험로를 최민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모레로 예정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입니다. 두 특위의 여야 의원은 모두 18명. 해당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되려면 5분의 3 이상 11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편안을 다루는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과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각각 1명으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다루는 사개특위는 민주당 8명과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강력 반발이 불가피한 가운데 정개특위는 구성원 몇 면을 볼 때 패스트트랙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관건은 사개특위입니다. 확실한 패스트트랙 찬성파는 여당 의원 8명과 평화당 박지원 의원까지 9명이어서 바른미래당 소속 오신환, 권은희 의원 가운데 1명이라도 이탈하면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없습니다. 최종 합의한 안이 오늘 바른미래당에 추인이 됐기 때문에 오신환 의원님도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사개특위에 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위에서 통과돼 패스트트랙이 본회의 표결까지 넘어간다 하더라도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여야 사당이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당의 입장으로 정했더라도 선거제 개편으로 통폐합되는 일부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평화당도 합의안 추인 직후 당장 이 같은 우려부터 밝혔습니다. 이 지역구 축소 문제에 대한 당내 우리 의원님들의 우려가 크고 또 축소 대상이 된 지역에 그것은 전국적으로 지역을 가릴 것 없이 다 지역 유권자들의 걱정이 크기 때문에 여야 사당이 가까스로 패스트트랙 열차에 시동을 걸었지만 최종 종착지 도착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법 개정과 함께 지역구 28석을 줄이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통증이 예상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청와대는 공수처의 기소권에 제한을 둔 것이 아쉽다면서도 여야 사당의 패스트트랙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다른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인데 총력 투쟁에 나선 자유한국당과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와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역점을 둔 대표 공약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도 신설해야 하고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도 빠른 시일 내에 이뤄내야 합니다.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가 기소 대상에서 빠진 점을 아쉬워하면서도 여야 사당의 패스트트랙 추인을 청와대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공수처 입법에 선봉에 서 있는 조국 민정수석이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 시도 존중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라면서 좌파 독재 비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패스트트랙 제도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제안으로 도입된 점을 내세우면서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입법을 위해 갈 길 먼 청와대 입장에서도 한국당을 비판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문 대통령은 순방 직전 민주당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법안 통과를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도 중점 과제입니다. 체육계 성폭력 근절, 소방관 국가직 전환 등의 민생 법안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은 싸우자는 게 아니라 여야 사당이 대화를 제안한 거라고 했습니다. 한국당도 지금 대화에 나서야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며 전국 경색을 풀기 위한 협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여야 사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까지 예고하며 맞서고 있어 5달째 열리지 못하고 있는 여야정 협의체를 문 대통령의 귀국을 계기로 바로 가동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만남이 임박한 가운데 북한도 주민들에게 북러 정상회담 소식을 알렸습니다. 김 위원장의 광폭 외교 행보를 적극적으로 선전하는 모습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매체는 이례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계획을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동측에서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푸친 각하의 초청에 의하여 곧 러시아 연방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사전에 김 위원장의 해외 순방 계획을 알린 겁니다. 북미 협상 결렬로 제재가 장기화될 조짐 속에 김 위원장의 광폭 경제 외교에 대한 내부 선전 효과를 노렸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김 위원장은 북러 국경 도시 핫산을 경유해 내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푸틴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하고 이튿날 정상회담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협의와 함께 지지부진했던 북러 경제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담 이후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둘러본 오페라 극장과 태평양 함대 사령부를 시찰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지난 2002년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둘러봤던 제빵 공장이나 음식점, 쇼핑몰 가운데 하나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 체류기간 이곳 극동연방대 안에 있는 숙소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 다니는 북한 유학생들을 만나 격려하며 정상국가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회담 장소인 블라디보스토크는 막바지 준비 작업으로 분주합니다. 의전 물품을 실은 북측 수송기가 도착했고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도 일찌감치 도착해서 회담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공기를 단 수송기가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착륙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차량을 비롯한 각종 준비 물품을 싣고 온 겁니다. 북측 고위급 관계자들은 어제 정규 항공편으로 입국한 뒤 러시아 측과 준비 상황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이 다니실 건가요? 이번에? 우리 오늘 이제 가요.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역시 미리 도착해 준비 상황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담 장소로 거의 확실시되는 극동연방대학교는 강화된 경계 아래 회담 준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물 청소는 기본이고 건물 내부에는 북한과 러시아 국기 사이에 한글로 환영합니다라고 적은 현수막을 줄줄이 걸어놨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 거론되는 학교 안 호텔 앞에는 하얀 천막이 설치되는가 하면 김창선 부장과 북측 경호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할 것으로 유력한 블라디보스토크 역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창틀에 먼지를 털어내고 페인트 칠을 새로 하는 등 손님 맞이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김정은 위원장의 리무진이 기차역 플랫폼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러시아 측이 블라디보스토크 역사 차량 출입구를 20cm나 파내는 공사를 벌였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YTN 한현입니다.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물었지만 윤 씨는 진술을 거부하고 2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굳은 표정으로 검찰 청사를 나섭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나흘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처음 자진 출석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여러 의혹에 대한 장시간 조사가 예상됐지만 윤 씨는 2시간 만에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집중해서 진술하셨나요? 죄송합니다. 별장 성접대랑 뇌물 혐의 인정하시나요? 검찰은 윤 씨의 개인 비리와 함께 사건의 본류인 김 전 차관의 성범죄, 뇌물 의혹을 확인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함구하면서 조사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 씨가 2008년부터 강원도 홍천에서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를 해결해주겠다며 1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포착해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수사와 체포 경위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 씨의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윤 씨의 신병을 문제 삼지 않는다면 모든 걸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앞서 윤 씨 측은 지난주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검찰이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 전 차관 관련 수사엔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영장이 기각된 뒤엔 윤 씨가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첫 조사는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의혹을 일일이 확인하려면 여러 차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윤중천 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보안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단이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중천 씨의 모습이 담긴 새로운 동영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수사 때는 찾지 못했던 자료인데 영상이 촬영된 날짜와 장소를 특정할 만한 단서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단은 최근 윤중천 씨의 지인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성범죄 의혹에 관한 새로운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 씨의 모습이 담긴 성행위 동영상에 관한 자료를 확보한 겁니다. 과거 2차례 검찰 수사에서는 찾지 못했던 증거로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여성 A씨의 모습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과거 조사에서 지난 2008년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김 전 차관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고 이를 윤 씨가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지 못하면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단이 확보한 자료에는 당시 윤 씨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 화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영상을 찍은 날짜와 장소, 등장인물 등 사건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 일인 만큼 사건 발생 시점이 확인되더라도 공소시효의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검찰 수사단은 객관적 증거를 새롭게 발견한 만큼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조만간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을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사건의 발단이 된 성범죄 의혹에 집중하면서 조만간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 일정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최근 진실 공방에 휩싸인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증인 윤지호 씨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윤 씨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한 작가 김수민 씨의 변호인은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 윤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변호인은 윤 씨가 봤다는 장자연 리스트는 실체가 없고
실제로는 수사 과정에서 서류를 본 것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폭로한 김 씨를 향해 윤 씨가 극단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씨가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해 많은 후원을 받음으로써 고인의 죽음을 욕되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윤 씨는 당당히 조사를 받아야 하고 경찰은 곧바로 윤 씨를 출국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윤 씨는 애초 오늘 캐나다로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내일 오전에 떠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수 박유천 씨의 마약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감정한 결과인데요. 경찰은 박유천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해온 가수 박유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어 강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감정 결과가 주요했습니다. 지난 16일 박 씨의 모발과 채모 등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했는데 일주일 만에 양성 결과가 나오면서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고 본 겁니다. 앞서 진행된 3차례 자진 출석 조사에서 박 씨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조사 잘 받고 그러고 나오겠습니다. 네, 기존의 입장처럼 감사합니다. 마약 혐의 부인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씨를 공범으로 지목한 옛 연인 황하나 씨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올해 초 필로폰을 산 뒤 함께 투약했다는 건데 경찰은 황 씨가 언급한 시점에 박 씨가 어딘가로 돈을 입금하고 물건을 가져간 뒤 황 씨를 만나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정황 증거에 더해 확실한 마약 양성 결과까지 나오면서 경찰은 애초 검토했던 박 씨와 황 씨의 대질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는 26일 열립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 현대가 3세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9살 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에서 액상 대마 등을 11차례에 걸쳐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이미 구속된 SK그룹 3세 30살 최모 씨에게 알선책을 소개하고 최 씨와도 대마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자신과 대마를 피웠다는 의혹을 받는 또래 여성은 지인일 뿐이라며 당시에 대마를 피우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가수 정준영 일행에게 3년 전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 사건 외에 또 다른 집단 성폭행 의혹도 나왔는데 경찰은 조만간 정준영 등 관련자를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3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등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 A씨. 그동안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경찰 조사를 망설였지만 고심 끝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서울 모처에서 경찰 수사관들을 만난 A씨는 어떻게 정신을 잃게 됐고 사건이 벌어지게 됐는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술자리와 호텔에 함께 있었던 남성은 5명입니다. 정준영 일행은 강원도 홍천에서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범행 시기로 알려진 시점은 대구 사건으로부터 불과 2달 전인 2016년 1월입니다. 피해 여성들은 함께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도 남자 5명이 함께 했는데 대구와 홍천에 모두 있었던 사람은 정준영과 최종훈, 버닝썬 직원 등 3명입니다. 경찰은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에서 당시 성폭행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과 불법 촬영물을 확보했습니다. 두 사건을 여성 청소년 전담부서에 배정한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정준영과 최종훈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한 달 전에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가수 승리가 조만간 다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승리를 불러서 그간 제기된 여러 건의 성접대 의혹과 횡령 혐의를 추궁한 뒤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승리가 이번 주 안으로 다시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습니다. 성접대,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경찰은 한 달 전에도 성접대 의혹으로 승리를 불렀지만 그때만 해도 단건에다가 말 그대로 의혹 수준이었습니다. 한 달 사이 다른 성접대 의혹이 2건 더 제기됐고 접대 자리에서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업소 여성들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승리를 상대로 파티를 왜 기획했는지, 그 자리에 지인도 아닌 업소 여성들을 왜 부른 건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입니다. 또 승리 측에서 여성들 소속 업소로 돈이 흘러간 정황과 관련해 왜 준 건지 자금 출처는 어딘지도 캐물을 방침입니다. 승리는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승리가 차린 유리홀딩스와 주점 몽키뮤지엄으로 버닝썬 자금 수억 원이 간 것을 횡령으로 보고 자금 흐름 경위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승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제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승리를 상대로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강원도 산불 발화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한국전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과 고성경찰서는 오늘 오전 한국전력 속초지사와 강릉지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한 전 속초지사는 산불 발화 지점인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전신주를 관리하고 강릉지사는 동해안 전역을 관리하는 배전센터가 설치된 곳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전신주의 설치와 점검, 그리고 보수 내용과 관련한 서류 일체를 확보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한 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진주 방화 살인 사건의 희생자 4명의 합동 영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가족과 이웃을 잃은 주민들에겐 공포와 불안만이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6살 할머니와 12살 손녀의 영정이 나란히 먼 길을 나섭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둘이 손잡고 나들이 나갔을 좋은 봄날입니다. 너무나 갑작스런 이별에 가족들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이대로는 보낼 수 없다며 소리내 울어봅니다. 보내는 이도 보는 이도 할 수 있는 건 울음뿐입니다. 딸과 어머니를 한꺼번에 잃은 아빠이자 아들, 어깨마저 슬픔의 무게에 한없이 처졌습니다. 몸이 불편해 더 남을 돕고 싶다던 19소녀, 사회복지사의 꿈을 키웠던 학교에 미소 띈 사진만 덩그러니 찾았습니다. 시각장애인 제자에게 밝은 인생을 안내하려던 선생님은 쉬지 않고 쏟아지는 눈물에 시야마저 흐릿합니다. 새벽 시간 한 남자의 광기 어린 난동은 누구에겐 가족을, 누구에겐 친구를 빼앗았습니다. 남은 건 깊이를 알 수 없는 상처입니다. 눈앞에서 벌어졌던 참극은 이미 가슴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한 장면 한 장면이 일상의 공포로 다가옵니다. 내 동생 둘이 그 사건 영상 다 봤어요. 얘들 나중에 시간 지나면 어떻게 살겠어요? 아직 곳곳에 남은 흔적들. 흔적이야 언젠가는 사라지겠지만 공포와 불안은 이미 지울 수 없는 낙인이 됐습니다. 밑에 그 결혼하고 이렇게들이 저 아무리 슬퍼해도 안 좋더라고. 아픔을 지우고 또 지우는 사람들. 무관심 속에 비극이 싹텄음을 깨달았다면 고통의 뿌리를 뽑아내는 일은 온전히 주변의 몫입니다. 영령들의 희생이 주는 값진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남아있는 우리들의 책무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미국이 이란 원유 수입 금지 예외 조치를 중단하면서 국내 석유화학 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산 초경질유를 대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당장은 괜찮겠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국내 기름값도 오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국내로 들어온 원유 물량에서 이란이 차지하는 비율은 5.4%, 사우디와 쿠웨이트, 미국, 이라크에 이어 5번째입니다. 문제는 초경질유, 즉 콘덴세이트입니다. 우리 석유화학업계는
초경질유 수입량의 50% 이상을 이란에 의존해 왔기 때문입니다. 초경질유는 천연가스에 섞여 나오는 것으로 이를 가공하면 나프타를 얻을 수 있고 나프타는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내장재 등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일반 원유에서 나프타 생산 비율은 20%에 불과하지만 이란산 콘덴세이트는 70 내지 80%까지 가능하고 가격도 1배럴에 2 내지 6달러 저렴해 국내 업체들이 선호했습니다. 지난해 한화 토탈은 1,900만 배럴의 콘덴세이트를 이란으로부터 수입했고 현대케미칼,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란산 원유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업계는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란산을 이제 다른 카타르나 러시아산으로 이제 대체제를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란산 콘덴세이트에서 뽑아내는 나프타를 이제 나프타 자체를 이제 그냥 바로 수입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도 한국이 경제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국과의 협력에 전념하겠다고 밝혀 당장 국내 유가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원유 수입선 다변화를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같은 강경 조치가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요동칠 경우 국내 기름값도 상당히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아시아나 항공에 1조 6천억 원이 긴급 투입됩니다. 수익성이 낮은 노선을 폐쇄하는 경영 개선 노력을 진행하고 올해 안에 매각을 위한 계약 체결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무리한 사세 확장으로 직격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부채 비율이 600%를 넘을 정도로 재무 구조가 악화하자 박삼구 전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며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손을 내밀었지만 싸늘한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아시아나항공의 무조건 매각을 포함한 새 자구 대책을 내놓고 나서야 긴급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번에 투입하는 자금은 모두 1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당장 갚아야 할 돈을 지원하기 위한 영구채 매입에 5천억 원, 마이너스 통장 같은 형태로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신용한도 8천억 원 등입니다. 이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동시에 유동성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회사 역시 수익성이 낮은 노선을 폐쇄하는 등 경영 개선에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신뢰였습니다. 감사원 논란에 따른 신뢰 훼손이 사태의 시작이었고 신뢰할 만한 자구안 마련이 문제 해결의 기초를 제공하였습니다. 일단 이번 자금 지원으로 당장 25일에 회사 채권 600억 원의 만기가 돌아오는 아시아나항공은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채권단은 자금 지원과 함께 올해 안에 계약 체결을 목표로 매각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매각 절차가 본격화되면 국적항공사이고 노선 구조가 탄탄하다는 점에서 많은 매수 희망자가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재무 구조가 처음 매물로 나왔던 5년 전보다 나빠졌고 저비용 항공사와의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흥행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스마트폰인 갤럭시 폴드의 출시를 결국 연기했습니다. 미국 시장 출시를 불과 나흘 남긴 시점에 나온 연기 결정이어서 신뢰도와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접히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의 미국 출시를 불과 나흘 앞두고 출시 연기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문과 영문 공지를 통해서 디스플레이가 손상되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이 접히는 부분의 위와 아래 끝쪽이 충격이나 이물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들은 시제품을 받아서 써본 기자들이 화면 꺼짐 현상이 있다며 결함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black. The left side of the Galaxy Fold went completely black last night, and then overnight, about 75 to 80% in estimate of the phone's front became completely black. 삼성전자는 보호막을 떼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보호막을 떼지 않은 제품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주장이 나오자 제품을 회수해 분석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보호막 제거와는 관계없는 결함을 발견하고 출시 연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삼성전자는 정확한 출시 연기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몇 주 안에 출시 일정을 재공지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무한정 늦게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1, 2개월 정도의 좀 부족한 부분을 개선시켜서 제품을 다시 내놓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함 논란에 이어 중국 언론 행사를 취소하더니 결국 공식 출시 일정까지 연기되면서 삼성전자는 신뢰도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배터리 폭발로 전량 회수에 나섰던 갤럭시 노트 7 사태와 비교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출시 연기 사태에 우려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어제 필리핀 중부를 강타한 규모 6.1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6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구조 작업이 한창인데 현재까지 한국인 관광객이나 교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또 한 명의 생존자를 꺼냈습니다. 지진 발생 이틀째, 날이 밝으면서 붕괴된 건물 주변으로 수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대 피해 지역인 밤판가주 곳곳에 수십 명이 건물 잔해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한국인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앙헬레스 일대에 거주하는 일부 교민들은 지진의 여파로 크고 작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전, 단수 그런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은 계시고요. 사상 모자 관련해서는 전혀 피해 상황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진앙지 인근 클락 국제공항이 폐쇄되면서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이 묶인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운항 재개 여부도 불투명해서 승객들의 귀국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지진으로 수도 마닐라와 인근 지역에서는 정부 건물과 공립학교들이 안전점검을 위해 문을 닫았습니다. 필리핀은 전 세계 지진의 90%가 발생하는 환태평양 조산대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지진 발생지에서 가까운 루손섬 북부에서는 지난 1990년 7월 7.8의 강진으로 2,400여 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스리랑카 정부가 지난 21일 발생한 부활절 연쇄 폭발 참사는 지난 3월 무슬림 50명의 목숨을 앗아간 뉴질랜드 테러에 대한 복수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루안 위제와르덴의 스리랑카 국방부 부장관은 이날 이번 테러와 관련한 예비 조사 결과 이 같은 점을 파악했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15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이슬람 사원에서는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한 총격 테러가 발생해 이슬람교도 50명이 숨졌습니다. 이후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조직인 이슬람 국가 IS는 복수를 다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리랑카 정부는 부활절 테러의 배후로 현지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NTJ, 내셔널 타우이트 자마트를 지목하면서 IS와의 연관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외교 정책의 기본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외교 청서가 새로 나왔습니다. 해마다 발간되는데 올해에는 한일 갈등을 부각하며 우리 정부의 책임을 돌리는 내용이 많이 실렸습니다. 황보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구조작업 중인 우리 군함이 저공 비행하는 일본 초계기에 위험한 레이더를 비췄다며 일본 정부가 시비를 걸고 나오면서 촉발된 이른바 레이더 공방. 우리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청구권 협정을 앞세우며 일본 정부가 버티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그 사과가 그렇게 어려우면 그거 아니야 잘못했다 소리 한마디 이래도 하는 거 좋잖아요. 그게 그렇게 힘들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할 땐. 이 밖에 해상자위대의 우길기 관련 공방과 우리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 등을 일일이 거론한 일본 외교청서는 종합적으로 양국 관계가 상당히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부정적 행동을 계속하는 한국 정부 때문이라면서 책임은 남 탓으로 돌렸습니다. 다양한 의사소통으로 신뢰에 기초해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지난해 표현이 올해는 쏙 빠졌습니다. 올해는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 입장을 해설과 참고자료까지 붙여가며 상당히 자세히 실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서는 이미 다 끝난 문제라고 종전 입장을 기술했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도 그대로 남겼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유화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최대한 압력을 높인다는 지난해 표현은 삭제되고 대신 아베 총리의 북한 인사 접촉 등을 강조했습니다. 本年の外交青書の内容はこれらの北朝鮮をめぐる最近の情勢を総合的に勘案をして決定をいたしております。 러시아와 영토 분쟁 중인 쿠릴 4개 섬이 일본 영토라며 귀속해야 한다는 지난해 표현은 사라졌습니다. 이를 둘러싼 교섭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이 조치의 철폐를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도쿄에서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시아 국장과 만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철폐를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국장은 일본 측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내일 개봉을 앞둔 어벤져스 엔드게임 사전 예매량이 200만 장을 넘어서며 흥행 광풍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불거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특정 영화의 상영 횟수를 규제하는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절반만 살아남은 어벤져스와 악당 타노스 간의 최후 전쟁을 그린 어벤져스 엔드게임. 개봉 전 예매량만 200만 장을 훌쩍 넘기며 압도적인 상영 점유율을 예고했습니다. 영화의 결말을 미리 알게 되는 스포일러를 당하지 않으려는 마블 팬들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3시간이 넘는 상영 시간 탓에 사실상 24시간 스크린을 운영하는 극장은 물론 수십만 원짜리 암표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미 개봉 전부터 한 작품의 스크린 독과점 우려가 커진 가운데 문체부는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영화의 스크린 독과점 현상을 막고 영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극장에서 상영할 수 있는 스크린에 상한선을 두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스크린 상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른바 프라임 타임에 50%를 한다 또는 30, 40%다, 60%다 뭐 등등 구체적인 문제들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국회와 조율이 필요해 제도 도입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아직 법제화되기 전인 만큼 극장업계는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내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스크린 상한제로 제한할 경우 오히려 대작을 최대한 오래 상영해 결국 다른 작품들이 피해를 보는 풍선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대작이 개봉할 때마다 매번 반복되는 스크린 독과점 논란. 이번에도 문화적 다양성 존중이냐 관객의 선택에 따른 시장 논리 존중이냐를 놓고 해묵은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본인은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는 계속 이름이 오르고 있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직업 정치는 완전히 그만두었다며 정계 복귀설을 재차 일축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 맞이 추모 행사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떠났다, 정치를 그만두었다라고 말하는 이걸 안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직업으로 정치를 완전히 떠났고 시민으로서의 정치는 다른 모든 시민들이 하는 것처럼 저도 하고 있죠. 여러분도 하고 계시고요. 제가 진짜로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재개할 생각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안 하죠. 저도 정치를 해봤고 정치 지도자의 참모도 해봤습니다. 선거 기획도 많이 해봤고요. 제가 진짜로 다시 대통령 선거에 나가거나 정치를 재개할 의사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절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던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청원에 함께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박 전 대통령은 스스로 부정을 저지를 성품이 절대 아니라며 적용된 혐의가 억지스러울 뿐만 아니라 형량도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많은 국민은 정치보복으로 이해한다며
형 집행 정지는 국민 통합과 화합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새누리당 소속인 상황에서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탄핵안 발의에 앞장섰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인천 오류동 골재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72살 김 모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는 오른팔과 어깨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와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강원도 고성 비무장지대에 조성되고 있는 평화둘레길의 민간인 출입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군은 평화둘레길 사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관광객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매우 긴 시간 동안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유엔사와 한국 정부는 평화둘레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협업 관계를 구축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군 사령관은 오늘 고성 평화둘레길을 직접 둘러본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고성 평화둘레길을 시범 운영한 뒤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철원 구간을 추가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알아두면 욕이 난 생활정보 뉴스나이트가 정리했습니다. 알아요 시간입니다. 차량 내비게이션이 고속도로 정체 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음성 안내와 경고음으로 신속히 상황을 알려서 추돌 사고의 위험을 줄이려는 건데요. 아이나비와 매퍼스 등 2개 회사에서 우선 서비스를 시작하고 하반기 중에 티맵과 LG U+, 그리고 네이버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장기 고정금리 그리고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다음 달 금리가 0.2%포인트 내려갑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 신청하는 유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의 경우 대출 만기에 따라서 연 2.7%에서 2.95%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금리가 더 낮은 아낌 이보금자리론은 0.1%포인트 싼 2.6에서 2.8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군 복무 중에 숨진 군인이 뒤늦게 순직 인정을 받더라도 앞으로는 유족연금과 사망보상금의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순직자 유족들은 군인이 숨진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유족연금 등을 청구해야 했는데 5년이 지나서 뒤늦게 순직이 인정될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순직자와 그 가족에게 예우를 다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고쳐져서 다행입니다. 경기도가 수원에 있는 경제과학진흥원에 제도전 성공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실패를 겪은 뒤에 재기를 노리는 예비 재창업자나 기업을 지원하는 시설인데요. 특허, 노무, 세무, 회계, 법률, 인사 등등 여러 분야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또 찾아가는 심층 컨설팅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실패에 좌절하지 마시고 제도전 성공센터의 문을 두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200년 넘게 베일에 쌓여있던 비밀 정원 성락원이 6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에 공개됩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성락원은 일제강점기 고종의 5째 아들 의친왕 이강의 별궁으로 쓰였는데 한국 3대 정원 가운데 하나로도 꼽힙니다. 한국가구박물관에 예약을 해야 방문을 할 수 있는데 월, 화, 토요일 이렇게 일주일에 3번이고요. 그리고 하루에는 7차례씩 한 번에 20명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람료는 10,000원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낸 곳으로 알려진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이 보수에 들어가면서 내년까지 관람객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인천 강화구는 올해 초 구조 안전 진단 결과 참성단을 이루는 석재의 풍화 작용이 심해서 정밀 점검과 보수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요였습니다. 가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의원 잘하세요. 다사고 관련된 얘기 하려고 합니다. 진짜 하지 마시라고요.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하는 이런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이제 행사를 그럼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색깔 중에서 앞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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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한민국 교육 살아날 것 같습니다. 네, 피켓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토론회 중간에 자유한국당의 원내 사령탑으로 애쓰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이후에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토론을 빨리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마 이렇게도 저한테 인사말을 시키는 것은 이 자사고 정책에 대해서 결국은 제가 안 해도 되는데요. 잠깐 설명을 하고 우리가 같이 토론하는 것이 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소개드린 우리 예, 안녕하세요. 저 사회를 맡은 송신여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원내대표도 오셨습니다. 정말 관심을 가진다면은 아무리 바빠도 끝까지 듣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썰물처럼 빠져나간 데 대해서 우선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너무 하시네. 너 의원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못 하시면 지금 아니 지금 저는 여기 10시에 시작하는 걸로 알고 발디하러 왔는데 저한테 그렇게 지금 막 퍼대는 거니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 궤도에 올랐습니다. 오늘 각 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추인했죠. 변수로 꼽힌 바른미래당도 한 표 차 가까스로 추인했는데 의원총회 끝나자마자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화요일 라이트 포커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인은 했지만 내상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상황 주제어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니 그 당의 중요한 그 의사결정을 하는 이 과정에서 이것이 2분의 1로 할 것인지 상원투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공개적으로 언론들한테 얘기를 못한다면 이게 무슨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언론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국회의원들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예? 전부 다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법은 다수 힘으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한 표 차의 표결로 해야 되는 당의 현실이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서 좀 동지들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할당까지 염두에 두신다는 건가요? 그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수당이 배제된 채 제2중대, 3중대들과 함께 작당하여 선거법을 통과, 처리한다는 것은 의회 폭거의 다름이 아닙니다. 네, 오늘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4시간 가까이 이어졌다고 하던데 한 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추인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려타느냐의 이제 관건을 쥐고 있었던 게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였는데요. 네. 의원총회 현장에서도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표결 방식을 3분의 2 당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과반수 의결로 할 것이냐를 놓고 먼저 투표를 했고 그때도 똑같이 12대 11로 과반수 의결로 하자고 이제 다수결로 채택이 됐고요. 그 이후에 바로 또 그러면 선거제 플러스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 올려 탈 것이냐에 대한 합의안을 추인할 것이냐를 놓고 12대 11로 한 표 차이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법적으로는 절차상 과반수 의결이 됐기 때문에 당론은 아니지만 원내대표가 여야 4당이 합의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당에서는 추인했다는 절차가 지금 완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일단 뭐 절차상으로는 논란과 내용은 있었습니다만 그 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정리는 된 것으로 보고요. 문제는 이제 저게 아슬아슬 한 표 차기 때문에 물론 한 표 차가 바른정당 계열 쪽에서는 이현주 의원이 당원권 정지가 됐기 때문에 이게 졌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또 국민의당 쪽에서 보면 지금 박주선 의원이 해외 출정제를 안 나왔거든요. 그럼 또 13대 11이 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바로 또 할 말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결과, 이 표결 결과, 12대 11이라는 표결 결과 당론 추인이 아니지만 의결로서 추인된 것에 대해서 향후에 이제 선거제 패스트트랙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까지의 바른미래당의 당의 진로를 놓고 이른바 국민의당 계열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 계열 사이의 갈등과 이 내용은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럼 김관영 원내대표의 목소리로 총회 결과 직접 들어보고 오지요. 참석하신 23분의 의원님들의 의사를 물어서 비밀 투표를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과반수의 방식으로 표결하는 것으로 방식이 정해졌고 또 다시 한번 합의문에 대해서 추인하는 지 여부를 묻는 최종 투표를 했습니다. 당이 그 결과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인이 됐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표정이 밝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개의 층위가 있습니다. 국회의 정당 정치,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오늘의 결정은 전 바른미래당은 굉장히 훌륭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만약에 부결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꾸로. 반대가 12표가 나왔고 찬성이 11표가 나와서 바른미래당에서 부결됐으면 자유한국당은 환호를 했겠습니다만 문제는 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은 모두 굉장히 이제 성토했겠죠. 선거제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연동형 비례대표성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건데 이 그 단식 투쟁을 한 분이 손학규 대표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현재 바른미래당의 대표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소수 정당의 미래를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지난해 말에 단식 투쟁을 해서 얻어낸 결과를 자당 내부의 의결에 의해서 부결을 시켜버렸다면 이것도 뭐라고 그럼 정치권에 설명을 했을 것이며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면에서 대승적 정치 차원에서는 저는 올바른 선택을 잘했다고 평가하고 싶은데 문제는 그동안 계속 지적해오던 한 지붕 두 가족. 화학적으로 융합하지 못했고 이게 보수인지 중도인지에 대한 정체성 혼란을 겪어오던 과정이 이 한 표 차이의 의결 때문에 내홍이 결국은 이 표면 위로 폭발해버렸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후로는 바른미래당이 좀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었다고 보고요. 저는 이게 의원들이 그래도 자신들이 최소한 뿌리내릴 텃밭이 있으면 이 변동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 버틸 수 있는 한 버티는 그러한 이제 체질을 가진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아닌가. 그게 이제 이현주 의원이 전 시발탄이 되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현주 의원 이야기도 이따가 짚어보도록 하죠. 추인 절차에서도 과반대 3분의 2, 이게 12대 11, 그리고 패스트트랙 지정 찬성과 반대도 12대 11이었습니다. 일치했다고 봐야 될까요? 의원들의 똑같습니다. 아마 첫 번째 투표, 그러니까 표결 방식에 대한 투표나 그다음에 패스트트랙에 대한 합의한 추인도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찬성 반대를 보냈을 것 같은데요. 당내에서도 아마 비밀 투표니까 정확하게 지금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예상하는 표에 이제 결산을 해보면 저도 오면서 당에 있는 의원들하고 좀 통화를 해봤는데 바른정당에서 오신 분이 8분이거든요. 8분이 다 이제 반대표를 던졌다고 하면 세 표가 더 나오네요. 그렇죠. 세 표가 더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른바 이제 13번 지금 이제 오세정 의원이 서울대 총장으로 가면서 14번까지 비례대표가 되는데 13명의 비례대표원 중에서 4분은 지금 당원권 정지거나 활동을 않고 있어서 9명이 이제 표결에 참여를 하신 건데 9분 중에서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태규 의원과 김중로 의원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2명은 나와 있거든요. 나머지 한 분이 비례대표에서 한 분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당 계열 쪽에서 한 분이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지금 누군지는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3분이 플러스가 돼서 11분이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반대를 했고 나머지는 12명이 찬성한 것으로 해서 다수결에 따라서는 아슬아슬하게 한 표 차로 의결이 추인이 된 겁니다. 네. 총회 분위기에서도 이미 드러났듯이 바른미래당 내부는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총회 끝나고 나온 유승민 전 대표의 발언 보고 오시죠. 한 표 차의 표결로 해야 되는 당의 현실이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서 좀 동지들과 함께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당의 진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분당 수순으로 가겠다. 이런 의미로 읽어야 될까요? 분당 수순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유승민 의원은 이 바른미래당의 이 대주주 중에 한 명이죠.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은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대표가 결합한 당이 바른미래당이에요. 또 그 이전에 바른정당을 생각해 보면 새누리당 시절에 탄핵 국면에서 이건 아니다. 결국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공동 주주로 또 창당을 했던 거예요. 유승민 의원이 유일하게 지금 공통 분모로 남아 있는 인물인데 지금 이제 이 당의 진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다. 이건 이제 분당 수순은 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뭐 이준석 최고위원의 이야기도 있었고 아까 이현주 의원 얘기도 잠깐 짚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유승민 의원의 결심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당을 지킬 테니 반대파가 나가라가 될 건지 반대파가 알아서 당을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겠다고 나갈 것인지인데 그동안 나오면서 겪었던 광야에서 삭풍을 맞는 과정이 유승민 의원에게는 뼈아픈 과정이었어요. 짧지 않은 기간.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중대 결심을 하게 되면 반대파가 나가세요. 이럴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의석수로 따지면 그래도 소수파다. 이런 또 안타까움은 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최 평론가님 말씀대로 이제 분당에 사실상 도입한 건 뭐 정치적으로 맞는데 실제로 유승민 의원이 말한 것처럼 바른정당에서 오신 분들이 실제로 탈당을 하거나 분당을 당장 결행에 옮기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찌됐든 오늘 의원총회에서 경론은 있었지만 표결에 참여를 한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조그만 조직에서도 표결에 참여를 해서 표결의 결과에 대해서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민주주의 기본이거든요. 어찌됐든 나와서 12대 11이라는 결과는 자기들이 좀 불만이 있지만 표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예 표결을 보이콧하거나 아니면 표결을 둘러싸 몸싸움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소란이 벌어져서 나왔다고 한다면 뭐 말이 되지만 표결에 참여를 해서 표결의 결과가 다수게 되기 때문에 명분이 일단 약하고요. 두 번째는 나오면 말씀하신 것처럼 무소속이라고 하는 삭풍의 광야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지금 만약에 유승민 의원 이끌고 나와서 바른정당에 있는 8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분들 맞이할 좀 준비나 로드맵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 선거제 패스트트랙이나 공수처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건 분명한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표결까지 참가해놓고 지금 당장 탈당을 결행하기에는 제가 볼 때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제가 볼 때 한 6월 정도까지는 왜냐하면 7, 8월 가면 사실 이제 국회도 휴식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까지는 아마 제가 볼 때 논란 속에서 불안한 동거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저렇게 봅니다. 이렇게 진통을 겪으면서 바른미래당까지 추인을 했고 공은 이제 개별 상임위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역시 상임위에서도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사법개혁특위에 오신환, 권은희 의원이 그렇죠. 들어가 있는데 지금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를 반대하면 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안 막힙니다. 되는 상황이죠. 오신환 의원이 오늘 의총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 소신은 반대지만 3분의 2가 동의하는 당론으로 결정되면 소신을 적겠다. 따르겠다. 지금 3분의 2가 안 됐죠. 안 됐어요. 룰 자체가 결정됐어요. 과반 룰로 결정이 돼서 과반 룰로 의결이 된 거죠. 그러면 오신환 의원도 반대표를 던질 수 있는 명분을 생긴 가진 거 겁니다. 아닌가요? 명분은 생긴 예. 겁니다. 다만 김관영 원내대표 이야기는 자, 여기서 이제 사보임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사개특위 위원을 교체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교체는 없을 것이다. 이건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의 네. 단언이고요. 또 유승민 의원도 이걸 받아서 지금 원내대표가 사보임은 없다고 했다. 그러니까 오신환 의원은 계속 간다.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건 일종의 합의 사안인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바른미래당이 5개 정당 중에 캐스팅 보트인데 네.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지금 오신환 의원이 캐스팅 보트를 쥔 거예요. 네. 이 오신환 의원의 찬성반대 결정에 따라서 패스트트랙이 무산될 수도 있고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진행이 되든 막히든 이 결과를 오신환이란 정치인이 오롯이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것을 어떤 이 담력으로 받아낼 것인지 저는 확률은 반반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건 최종적으로 오신환 의원의 결정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유승민 전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의 말로 차례로 들어보고 오시죠. 사개특위 위원이 2분이 계시는데 그 사개특위 위원 분들을 이거는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사개특위 위원들을 절대 원내대표가 사보임 할 수 없다라고 요구를 했고 원내대표는 사보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개특위 의원님들 저희 당의 두 의원님들이 신의를 가지고 또 저와 함께 지금까지 협상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당의 최종 입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오늘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당의 입장이 정해졌기 때문에 다소간의 평소에 소신과는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조율해서 최종 성안을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보임은 안 하는 걸로 일단 네. 약속은 된 것 같고 오신환 의원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두 사람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김관영 원내대표 입장에서야 이제 믿고 사개특위에서도 아마 표결을 던질 것이라고 또 이제 오늘 결의된 이제 의결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 있고 유승민 대표 측에서야 개인의 소신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당론으로 3분의 2가 되지 않았으니까 네. 지켜보겠다는 것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네. 않고 내일 모레 25일이면 바로 이제 표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오신환 의원의 그동안의 성격 제가 옆에서 지켜본 것 플러스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손학규 대표 창원 보궐선거에 참패를 넣고 이른바 이제 하태경 의원, 이준석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요구했을 때 오신환 의원 지금 현직 사무총장입니다. 맞습니다. 당 지도부의 일원이면서 그 바른정당 계열 최고위원 3명이 그 최고위에 보이콧을 했을 때도 계속 최고위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 퇴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다른 결이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김관영 대표 이야기한 것처럼 사개특위의 의원으로서 계속 이 공수처의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과 협의를 계속 해왔기 네. 때문에 그 내용의 흐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물론 소신은 이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이기 반대. 때문에 이 소신에는 어긋나는 내용은 있지만 일단 오늘 경론이 있었지만 의원총회에서 일단 표결이 붙여졌고 네. 표결의 결과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일단 당의 지도부로서 계속 최고위에 참석을 한 걸로 봐서는 제가 보건 때 일단은 자신의 소신과 소신을 굽히서라도 당이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일단 저는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일단 높아 보이지 않냐. 모르겠습니다. 네, 또 이틀이 어떨지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추측이 됩니다. 예. 물론 그것이 시작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사개특위에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장장 330일 동안 또 마지막 표결 절차가 남아있고 맞습니다. 표결까지 가는데 또 많은 또 난관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선거제 패스트트랙이나 공수처 패스트트랙이 올려탄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여야 간의 나머지 협상의 극적 타결 가능성은 또 남아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가능성을 주목해서 이 실종된 이 국회에서의 협치, 그다음 타협의 정신 이게 좀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신환 의원도 뭐 지금 계속 고민이 뭐 하겠죠. 번복이 그렇겠죠. 될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일단 25일에는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조 의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4.3 재보선 당시 손학규 대표에게 찌질하다 이런 비난을 했다가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받고 오늘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잠시 보고 오시죠.
손학규 지도부가 나를 징계할 때부터 사실은 저는 탈당을 결심을 했지만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 모든 수모를 감내해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이 당에 남아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소임인 것 같습니다. 이에 저는 단기 필마로 남아 신보수의 길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뜻있는 국민들이 보수 정치 세력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제 저는 광야에 선 한 마리 야수와 같은 심정으로 보수 대통합과 보수 혁신이라는 국민의 절대적 명령을 쫓을 것입니다. 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네. 시기가 조금 빠르지 않습니까? 굳이 오늘 기자회견한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며칠 전에 자유한국당과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네. 총선 전에 우리는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럼 이 탈당하는 거냐? 네. 원유철 또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 꽃가마 언제 태워드릴까 고민이다. 네, 뭐 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현주 의원이 선을 그었어요. 난 즉시 탈당하지 않는다. 함께 갈 세력을 규합을 해서 적어도 총선 전엔 가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네. 그래서 대략 한 연말 정도로 점쳐졌었거든요. 예. 가을이 오면 이제 움직이지 않겠는가. 봄인데. 네, 아직 봄입니다. 네. 여름도 안 왔는데 뭐 날씨는 더워졌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오늘 이 패스트 트랙이 12대 11로 결정되면서 사실은 캐스팅 보트의 한 명이 오신환 의원인 게 확실하지만 네. 이현주 의원이 당원권 정지를 안 받았다면 네. 이 의총에 참여했었다면 그럼 12대 12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네. 상황에서는. 그럼 부결입니다. 그런 얘기를 뭐 이준석 최고위원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배제됐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컸고, 근데 지금 사실은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럼 바른미래당 안에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엑스맨이었던 것 아닌가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발언을 하셨어요. 패스트트랙 저지하려고 내가 남아 있었고 탈당을 좀 미루고 있었던 거고 가긴 갈 건데 지금 패스트트랙이 이렇게 진행돼 버렸으니까 나는 내 소임 다 했다. 네. 이제 내가 할 길 간다는데 다만 광야라는 말을 했어요. 광야는 대부분 의원들에겐 무소속을 의미합니다. 예. 또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 신보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이제 이현주 의원이 규정하는 신보수는 어떤 정체성이고 어떤 의원들과 새로 꾸리겠다는 것인지 중간지대에서 꾸려서 자유한국당에 합류하겠다는 것인지 네. 이것은 앞으로 좀 플랜을 봐야 되지만 제가 보기엔 이번 주 안에 거의 다 확인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네. 김 교수께서는 이현주 의원의 앞으로의 행보 좀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 그 바른미래당 안에서도 최근에 오윤철 의원이 꽃가마 발언하고 총선 전에는 같이 만날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한국당으로의 이제 그 결심 가능성을 많이 이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버렸는데 하태경 최고위원이 먼저 나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바른정당 쪽에 오신 분들의 그 온도차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의 너무 툭 튀는 행동이 결과적으로 물론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제 그것 때문에 아슬아슬 졌다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막말 발언을 안 했으면 사실은 버틸 수 있었던 네. 거라는 또 후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마도 바른정당 쪽이나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의원분들 중에서도 이현주 의원의 튀는 행태에 대해서는 고깝게 보지 않는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번에 패스트트랙까지 이제 당에서 결정이 난 네. 이상에서는 버틸 좀 명분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까 바른미래당의 혼란이 한 6월까지는 네.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점을 6월로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요? 6월 말에 원내대표 경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관영 원내대표가 6월 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네. 6월 말에 지금 손학규 대표 체제는 뭐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 버티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특히 오늘 이 의결 결과까지 나온 걸로 봐서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가면 네. 마지막 이제 바른정당 분들하고 국민의당 분들이 또 경합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또 최선의 방식이 6월 말에 원내대표 경선이기 때문에 네. 그 경선의 결과에 따라서 지도부 리더십에 좀 변화가 있을 것이고 6월 지나면 또 여름에는 또 되게 하한기 네. 그 국회가 쉬는 기간이어서 9월 달에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이르기 전까지 6월 정도면 아마 각자의 길을 또는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든지 네. 아니면 각자의 길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안철수 대표나 유승민 대표가 다시 재등장해서 규합을 새로 해서 새로운 길을 가든지 네. 다양한 길을 놓고 한번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바른미래당의 행보 6월 말까지 계속해서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레 패스트트랙 지정이 되는지를 그렇죠. 좀 살펴보도록 해야겠네요. 김근식 교수님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지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사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은 사회면과 연예면이 같은 이슈를 다루고 있죠. 먼저 주제어로 보시죠.
윤지호 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지호 씨는 조모 씨 성추행권 위에 본 것이 없습니다. 윤지호 씨가 봤다는 장자연 리스트는 김수민 씨 폭로로 수사 과정에서 수사 서류를 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기에서 어머니의 기일에도 숙접대를 강요했다고 적혀 있었다. 이거는 제가 본 문건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 장자연을 집집으로 태워다 줬던 로드 매니저 김모 씨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윤지호 씨는 장자연 씨의 죽음을 독점하면서 많은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윤지호 씨는 당연히 출국 금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스튜디오에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어 영상에서 윤지호 씨 모습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만 저녁에 속보가 전해진 박유천 씨 마약 혐의 수사 먼저 좀 짚어보고 시작하죠. 국과수 정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마약했다는 거예요? 마약했다는 거죠. 뭐 어떤 마약인지 종류까지는 아직 뭐 나온 건 아닌데 오늘 속보로 이제 양성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어요. 간이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사실 모발을 통한 정밀 검사가 더 정확한 거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 마약의 종류까지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제 국가서 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단 마약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약 혐의로 기소하고 유죄를 받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마약하는 걸 봤습니다. 제 앞에서 했어요. 이런 진술들이 아니라 결국 이 모바일 검사를 통해 나오냐 안 나오냐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이제 그 온몸에 있는 채모를 다 밀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박유청 씨 변호인은 야 그게 아니고 원래 우리는 공연 전에 그런 습관이 있어. 우리는 잘 밀어. 이것 때문에 이게 제모한 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건 외우는 다리털 남아있는 다리털 가지고 그러면 이게 지금 오는 결과론일 수도 있는데 박유천 씨의 그런 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거인멸의 우려로 보여질 여지는 충분한 거죠. 이미 양성이 나왔으니까. 뭐 음성이 나왔다고 하면 아니 원래 뭐 공연 때문에 그랬나 보다 할 텐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저 기자회견에서 나는 안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럼 범행을 은폐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말이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또 해외에 많이 다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전 구속영장 청구한다고 하는데 이 상황이라면 아마도 박유천 씨가 구속될 확률은 전 개인적으로 한 95% 이상이다. 구속될 라고 확률 봅니다. 95% 이상이다. 국과수 마약 검사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글쎄요, 뭐 제가 사실은 뭐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국과수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일반 업체에서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국과수의 감정 결과들은 그대로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류기 때문에 뭐 박유천 씨가 억울해할 수 있으니 영장이 얘네 기각이 된다든지 뭐 무죄가 나온다는 그런 확률은 저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관련한 질문을 잠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이제 사전 구속영장 국과수 검사 결과를 첨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검사 결과 나오기 전에도 황하나 씨와 대질 신문 필요 없다. 이런 방침을 밝혀서 경찰이 뭔가 확실한 증거 잡은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양성이 나왔다라는 것, 국과수에서 과연 이 감정이 오류가 있을 수 없느냐를 차치하고 지금 그게 활용점정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냥 완전히 마약을 했던 것으로 과학적으로도 입증됐다라는 플러스 알파를 세게 이제 방점을 찍은 것이지 그 전에 경찰은 이미 황하나 씨의 진술이 있고 박유천 씨의 강한 부인이 있었어요. 사실 기자회견으로 부인을 했고 경찰에 여러 차례 소환되면서도 일관되게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황하나 씨는 함께했다. 그것도 올해 들어와서 결별한 이후에도 만났고 연예인 A 씨가 마약을 강권하고 억지로 투약도 했고 구해오라고도 하고 구해와서 함께 하기도 했는데
올 초에만 서너 차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사실 모발에서 안 나오면 이상한 거거든요. 네. 올해가 지금 4월인데 3개월 이내에 마약이 안 나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만약 안 나온다면 박유천 씨는 이 위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네. 근데 양성이 나와버렸고 황하나 씨의 진술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결별 이후에도 황하나 씨 집에 드나들었다. 네. CCTV가 확보됐다. 또 황하나 씨가 언제 만나서 마약을 했습니다. 그 정황에 입금하는 대목이라든가 네. 함께 혹은 혼자지만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가져온 대목이라든가. 네. 근데 박유천 씨의 해명은 결국은 나는 그것이 마약인지 몰랐다. 이런 정도가 다예요. 예. 이것도 약간 지금 완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서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네. 있는가, 도주 우려가 있는가. 그건 이제 김태현 변호사가 이미 얘기를 하셨고 예. 하나는 범죄가 좀 확실하게 소명이 되는가. 근데 지금 확실하게 소명된 게 양성 반응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제가 보기엔 아까 95% 얘기하셨는데 저는 98.5%는 영장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하나 더 올려볼까요? 네. 확률을? 저기 이제 단순히 마약 투약 문제가 아니라 소지 운반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최경일 평론가 얘기하셨던 그 던지기 수법이라는 그렇죠. 거 CCTV에 잡혔는데 저 박유천 씨가 가서 어디다 계좌로 돈을 보내고 그다음에 어디 가서 물건을 가져왔다. 여기서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정확한 진술이 뭔지 봐야 되는데 박유천 씨 진술이 지금 알려진 거로 보면 그거 마약 아닌데요. 황하나가 어디 가서 뭐 예를 들어 화장품 사오라고 해서 제가 화장품 갖다 준 거대요. 네. 이게 아니라 전 마약인지 몰랐어요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뭐냐? 그게 마약은 맞다는 거예요. 네. 경찰 어떤 확인했을 거예요. 마약이 맞기 때문에 저 그거 마약인지 몰랐는데 진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진술의 신빙성 문제예요. 예. 경찰이 만약에 그게 마약인지 화장품인지를 밝히지 못했다면 그걸로 기소 못합니다. 맞아요. 그 혐의로. 근데 마약이랑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약인지 몰랐어요라 진술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황하나 씨는 마약이라고 그랬을 거고요. 황하나 씨 진술하고 저 박유천 씨 진술하고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네. 있어요. 그것 때문에 대질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번에 박유천 씨 모발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 박유천 씨 말의 신빙성 다 깨지는 겁니다. 황윤아 씨의 말의 신빙성이 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황윤아 씨는 황하나 씨는 어쨌든 자백됐습니다. 네. 마약했다고. 마약 나왔고요. 근데 박유천 씨가 나왔는데 부인했어요. 그럼 진술의 신빙성이 누구 쪽에 쏠리겠습니까? 법원에서 봤을 때 다 황하나 씨 진술이죠. 그러면 저 CCTV에 잡혔던 마약 운반 이런 부분 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영장 청구서를 담을 거고 이것도 유죄가 나오죠. 네. 그렇다면은 네. 이런 모든 정황 증거 또 통신 기록, CCTV, 신체 증거까지도 네. 다 박유천 씨가 마약을 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면 이전에 했던 기자회견은 네. 뭐 한마디로 대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당장 급박한 마음에 이걸 면피하기 위해서는 강한 부정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그 상황에서 했을 수는 있어요. 네. 연예인이고 올 초에 복귀하기 위한 준비를 했고 앨범 새로 냈고 네. 지금 이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황하나의 마약 이야기 때문에 모든 활동이 스탑된 겁니다. 네.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활동이라는 게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 투자한 소속사라든가 네. 많은 이해관계가 엇물렸을 텐데 문제는 이게 패착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네. 그러니까 문제는 차라리 침묵을 하다가 사죄를 하든가 그러면 동정 여론이라도 받아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박유천 씨만이 아니에요. 승리 게이트, 버닝썬이 여기까지 지금 막 퍼지고 있는 건데 이 승리 게이트 초창기에 용준형 씨가 제일 먼저 지목이 돼요. 용 씨 그러니까 용 씨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용준형 씨가 나는 아니다라고 강한 부인을 해요. 그러면서 개인 톡을 승리와 주고받은 사실은 있지만 단톡방에 내가 멤버가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는데 네. 멤버임이 확인돼요. 그래서 아주 부랴부랴 지금 군입대를 해버렸습니다. 물론 범죄 혐의는 없어요. 근데 도덕적으로 거짓말을 한 네. 연예인이 돼버린 거예요. 최종훈 씨도 마찬가지. 그래서 박유천 씨는 그 기자회견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대국민 사기극 거짓말이 돼버린 상황에서 인기나 대중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건 신뢰가 존재된 건데 네. 스스로 대중의 신뢰를 저버린 모양새가 돼버렸습니다. 아직 네.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와 유무죄는 재판까지 우리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의 정황으로는 박유천 씨의 기자회견은 패착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뭐 지금 단계에서 혐의가 더해진다든지 재판 단계까지 가서 뭐 이런 관련된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게 가중 처벌의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뭐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볼 여지는 있죠. 물론 뭐 구속되고 법정에서는 판사님 잘못했으면 다시는 안 할게요. 풀어주세요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네. 법원이 봤을 때 그 반성의 의미를 어떻게 보겠어요? 굉장히 안 좋게 볼 수도 있네요.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 이건 좀 확실한 건 아닌데 좀 봐야 되는데 박유천 씨가 지금 몸에 재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리 틀어 찾아냈다는 거거든요.
글쎄 그게 이제 전 중요한 걸로 봐요. 왜냐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몸에 어느 정도 제모를 했고 어디서 수사기관이 사실은 본인은 다 제모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몇 개 남았네 하고 찾아낼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털을 채모를 수집하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수사 과정에 따라서는 그 기자회견이 증거 인멸을 목적으로 둔 거라고 볼 여지도 있는 거죠. 아직까지 가능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모를 싹 했다. 그러니까 안 나올 거다. 그러니까 나는 부인한다. 라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수사기관은 그쪽도 염두에 두고 있을 거예요. 네. 자, 연예인과 유명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이라서 그런지 유독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서도 진실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주제 영상에서 보셨지만 윤지호 씨 진술의 신빙성 부분에 대해서 좀 의혹을 제기한 김수민 작가 오늘 고소를 했어요. 네,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이에요. 김수민 작가에게 이 윤지호 씨가 굉장히 거센 반발을 했는데 그것이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 한국에 윤지호 씨가 들어오기 전 캐나다에 있을 때부터 1년 가까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고받은 이제 메신저 내용을 또 다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한 3가지 정도인데 첫째, 윤지호 씨와 김수민 작가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개인적으로 명예훼손이라든가 뭐 법적으로 처벌받을 만한 일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는가? 근데 사실 이것은 개인적인 관계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안에서 김수민 작가가 제기하는 문제들. 윤지호 씨는 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 유일한 증인으로 지금 우리가 최근에 많이 주목했는데 거짓된 증언을 한 것이 있는가? 이 두 번째고요. 팩트냐, 팩트가 아니냐 이걸 따져봐야 되고 세 번째는 고 장자연 씨 사건을 활용하여 윤지호 씨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했느냐. 이 문제가 또 뜨거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3가지 문제는 각각 별개인데 조금은 차분하게 우리가 진실이 무엇이고 과장이나 혹은 허위가 무엇이었는지를 정말 좀 현명하게 분별해내지 않으면 또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 김수민 씨의 법률 대리인은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박훈 변호사고요. 오늘 고소장을 접수할 때는 어제 저희 스튜디오에도 출연하셨습니다만 장자연 문건을 최초 보도한 김대우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두 사람의 말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오늘 김수민 씨를 대리하여 윤지호 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윤지호 씨는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지호 씨는 장자연 씨의 죽음을 독점하면서 많은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 사이트에서 펀딩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는 고인의 죽음을 매우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기일에도 술 접대를 강요했다고 적혀 있었다. 많은 일들을 적나라하게 적혀 있던 그 글은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끝나 있었다. 아까 그 대목인데요. 여기에서 어머니의 기일에도 술 접대를 강요했다고 적혀 있었다. 이거는 제가 본 문건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 김대우 기자가 이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보신 분이거든요. 근데 내가 본 문건에는 그 내용이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는 이 주장 자체에 좀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대우 기자도 그렇고 김수민 작가도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지호 씨는 장자연 리스트 이제 본인이 봤다고. 지금 저 얘기예요. 박훈 변호사 지금 저 얘기가 김수민 작가 하는 얘기인데 장자연 리스트를 윤지호 씨가 봤다. 그러면서 언론 인터뷰 하면서 속된 말로 지금 굉장히 관심 있는 인물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자체가 성립 안 한다는 거예요. 김수민 작가 그리고 박훈 변호사의 얘기는 윤지호 씨가 장자연 리스트 당시에 본 게 아니라 이번에 진상조사단 딱 가서 조사를 받는데 그 수사 서류 중에 뭐가 리스트가 있더라. 거기 딱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여러 사람들 이름이 있더라. 라고 김수민 작가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지호 씨가 나 예전부터 장자연 리스트 봤는데 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라는 게 박훈 변호사, 김수민 작가, 김대욱 기자의 공통된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 얘기가 맞다 그러면 윤지호 씨의 진술의 기초부터 흔들리는 거죠. 사실 윤지호 씨가 언론의 중심이 됐던 건 내가 리스트 봤다. 거기에는
같은 성을 가진 기자 3명이 있었고 네. 이름이 특이한 국회의원도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 진술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지금 오늘 뭐 이 이슈가 더 커지는 것은 당사자들끼리의 진실 공방뿐만이 아니라 네. 김수민 작가가 공개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서 네.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내용이 기존의 대중매체를 통해서 알려진 윤지호 씨의 어떤 이미지, 네, 네. 그러니까 거대 권력과 맞서 싸우는 외로운 목격자 이런 네, 이미지와 네. 조금 다르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김수민 작가에게 뭐 이제 명예훼손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고 피소됐느냐 아니냐 이거는 대중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언론 미디어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윤지호 씨가 고 장자연 씨의 마지막 절친이었고 정말 마지막으로 그 어떤 성적인 가해를 당하는 과정을 목격했던 네. 유일한 목격자였고 심지어는 아까 김태현 변호사 말처럼 그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장자연 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적시된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네. 증인 가치로 가장 높기 때문에 수많은 미디어에 최근에 등장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거의 매일 하나씩 특종을 제공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김수민 작가의 폭로는 그중에 대부분은 일부 진실일 것도 있지만 왜냐하면 장자연 씨와 네. 같은 소속사의 마지막까지 있었던 무명의 배우였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중에 대부분의 진술이나 증언이 과장되거나 조작되었을, 그러니까 자기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 왜? 네. 윤지호 씨 개인이 뜨기 위하여,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하여라는 의심을 지금 던진 거거든요. 예. 이 부분에 따라서는 윤지호 씨의 명예는 극과 극을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메신저에 다소 흠결이 있더라도 메시지가 팩트라면 그건 괜찮다고 생각을 예. 해요. 왜냐하면 목격자나 증인이 항상 올곧은 사람일 수는 없거든요. 사적인 대화니까요. 네네. 예. 근데 문제는 팩트냐 아니냐인데 거기서 만약에 윤지호 씨의 자기가 개입됐다면 이것은 심각한 사안으로 번진다. 네. 그게 지금 오늘 밤 내일이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더군다나 윤지호 씨 같은 경우 조금 더 곤란해진 게 얼마 전에 윤지호 씨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했는데 경찰이 제대로 안 해줘라고 네. 강하게 스마트워치 3번 비판했어요. 눌렀다 그랬죠. 그래서 경찰에서 일단은 죄송하다 저희가 알아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엄청난 비난이 경찰한테 그렇죠. 엄청난 쏟아졌죠. 비난이 신변보호도 못하냐? 예. 뭐 어려운 거라고. 근데 오늘 경찰이 이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윤지호 씨가 잘못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네.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가 미작동했다. 이건 잘못 눌렀다는 겁니다. 윤지호 씨가. 그죠? 네. 그리고 호텔 객실에 감식을 해봤더니 외부 침입 같은 범죄 혐의죄 발견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지호 씨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물소리가 나고 누군가 옆에 건너방 소리가 난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거 검사해봤더니 그냥 물소리라는 거예요. 네. 환풍기 예를 들어 전선이 끊어져 있다. 뭔가 침입자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윤지호 씨 투숙하기 전부터 끊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경찰에 정밀 감식을 해봤는데 외부 침입 현장 전혀 없고 스마트워치도 본인이 윤지호 씨 자체가 조작을 잘못한 거고 이렇게 되면 윤지호 씨의 그런 반응들이 뭐 일부러 거짓말했다고 얘기는 할 수는 예. 없지만 뭔가 좀 과민 반응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저래 윤지호 씨 같은 경우 사실 지금 계속 코너에 몰리고 있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는. 물론 뭐 네. 내일은 조금 상황이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요. 예. 김수민 작가 측에서는 윤지호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 요청을 조금 경찰 쪽에다가 해놨고 맞습니다. 오늘 저녁에 뭐 출국을 한다 이런 보도도 잠깐 나왔다가 네네. 하지 않는다고 또 보도가 예, 되기도 이건 확인을 해볼 했습니다만. 필요가 있습니다. 예. 윤지호 씨의 생각이 오락가락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윤지호 씨가 국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일한 증인 활동을 하다가 네. 본인이 사람이 이상 스트레스를 받으면 지금 뭐 집이 캐나다 아닙니까? 네. 캐나다로 돌아가서 쉬면서 생각을 정리하겠다든가 그 입장은 문제가 네. 없는데 김수민 작가의 고소로 지금 명예훼손으로 형사적인 문제를 다퉈야 하기 때문에 출국을 금지해달라. 이거 김수민 작가 입장에서는 주장할 네. 수 있는 것이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윤지호 씨 입장에서는 나는 도저히 한국에서 지금 스트레스 때문에 못 버티겠다. 네. 돌아가겠다고 해도 당장은 큰 문제는 없는 것이고 출국 금지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거든요. 네. 그 부분도 또 하루 이틀 지켜봐야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예. 장자연 씨 죽음의 진실을 밝힐 핵심 증인이었는데요. 윤지호 네. 씨에 대한 진실도 밝혀지기를 그렇습니다. 바랍니다. 나이트 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나이트 1분 뒤에 이어집니다. 오늘 밤사이 전국에 봄비가 내립니다. 건조함을 달래주는 고마운 비지만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집니다.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6도로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은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다만 충청과 남부 일부 지방에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동해안에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 해안에 최고 50mm, 그 밖에 다른 지역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6도, 광주 17도, 부산 16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5도, 대전 21도, 광주 20도, 부산 2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오겠고 비가 내리면서 다소 선선한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공방, 서로 공격하고 방어하며 벌이는 진흙탕 싸움 속에 무엇 때문에 이 공방이 시작됐는지 본질은 사라지고 마는 것 같습니다. 정치 공방 속에 국회와 민생이 실종됐고 이 진실 공방 속에 한 여배우의 죽음도 돈과 권력의 유착 의혹도 흐려지고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모든 과정 역시 중요합니다만 본질을 가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본질이라는 사실은 기억해야겠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 축구 기대주 이강인이 20세 이하 월드컵 대표팀에 합류해 첫 소집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목표는 우승이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는데요. 소속팀 복귀 문제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양실장 기자입니다. 이강인이 다시 파주 국가대표 훈련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음 달 폴란드에서 열리는 20세 이하 월드컵 출전을 위해서입니다. 지난달 성인 대표팀에 뽑힌 지 한 달여 만에 이번엔 연령별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만 18살로 20세 이하 대표팀에서도 여전히 막내지만 팀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감은 훨씬 커졌습니다. 하지만 위축되지 않고 목표는 우승이라며 당찬 각오를 밝혔습니다. 우승이 목표죠. 일단 열심히 해서 형들과 같이 얘기했을 때 최대한 폴란드 가서 오래 있는 거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어요. 이강인의 20세 이하 대표팀 차출을 위해 정종용 감독은 스페인으로 날아가 직접 구단을 설득했습니다. 선수 부상 등 구단이 필요할 경우 복귀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이강인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변수가 생겼습니다. 발렌시아 미드필더 체리 셰프가 부상으로 팀을 이탈하는 것입니다. 짐을 풀자마자 소속팀 복귀 가능성이 생겼지만 이강인은 월드컵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대표팀에 왔으니까 대표팀에 집중하고 대표팀 20세 월드컵 준비 잘해가지고 형들이랑 감슴이랑 같이 얘기 잘하고 잘 맞춰서 월드컵 가서 좋은 성적 내고 싶어요. 20세 이하 대표팀은 이강인 말고도 바이에른 뮌헨의 정우영과 리퍼링의 김정민 등 해외파 선수들의 차출을 위해 각 구단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대표팀은 조영욱과 황태현 등 K리그 영건들과 해외파 기대주들을 잘 조합해 4강에 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해외파 이강인의 합류로 더 활기가 생겨난 20세 이하 대표팀은 다음 달 5일까지 소집 훈련을 한 뒤 결전의 땅 폴란드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LG가 김민성의 말로 홈런과 선발 투수 켈리의 호투를 앞세워 기아를 꺾었습니다. 휴일 경기에서 이미 꼴찌로 추락한 기아는 주중 첫 경기에서도 연패 탈출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7연패에 빠졌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김상희 기자입니다. LG가 2대0으로 앞선 3회 투아웃 말루. 김민성이 생애 처음 선발로 등판한 기아 투수 양승철의 2구째를 받아쳐 펜스를 넘깁니다. 개인 통산 두 번째 말루 홈런으로 순식간에 점수는 6대0이 됐고 4회와 6회에도 추가점을 뽑아 LG는 기아를 9대2로 크게 눌렀습니다. 주중 첫날인데 우리 선수들이 잘해가지고 첫 게임 승리를 이끌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거기도 제가 한몫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LG 선발 켈리는 6이닝 동안 2점만 내주고 4승째를 챙기면서
다승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이미 휴일 경기에서 꼴찌로 추락한 기아는 7연패의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기아의 팀 7연패는 2012년 시즌 이후 7년 만입니다. 선두 두산은 키움을 꺾고 신바람나는 4연승을 달렸습니다. 타율 선두 페르난데스는 솔로 아치를 포함해 혼자 4안타를 쳐냈고 팀은 13개의 안타로 9대3 대승을 낚았습니다. NC는 2대3으로 뒤져 패색에 짙던 9회 상대 수비 실책 등으로 2점을 뽑아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대구와 대전 경기는 비로 취소됐습니다. YTN 김상혁입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서 국적까지 바꾼 지 8년. 이제는 한국 여자 탁구의 에이스로 우뚝 솟은 선수가 있습니다. 헝가리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개인전 첫 메달에 도전하는 지진이 선수를 서봉국 기자가 소개합니다. 160cm에 살짝 못 비치는 작은 키지만 빠른 공격이 키 큰 유럽 선수들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세계 랭킹 21호, 단식과 복식에서 여자 탁구 대표팀의 실질적인 에이스로 자리매김한 전지희 선수입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 남북 단일팀 멤버로 단체전 4강에 입상했던 전지희는 이번 헝가리 세계대회에서는 혼합복식까지 개인전 3종목에 출전합니다. 네, 단식은 저는 세계선수권 대회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모두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 청소년 대표 출신이었지만 치열한 경쟁에서 밀리면서 지난 2011년 귀화한 지 어느덧 8년. 귀화 선수 출전 제한 연한이 풀리면서 2016년 올림픽과 지난해 세계선수권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약점이었던 파워도 보강했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이런 기본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체의 밸런스에 힘을 주는 내용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아마 이번 시합에서 좋은 기대를 해볼 것 같습니다. 까다로운 왼손잡이 전형, 특히 복식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어 내년 도쿄올림픽에서도 큰 활약이 기대됩니다. 더 나은 기회를 위해 새로운 조국을 선택했던 전지희는 올림픽, 세계선수권 출전 등을 통해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YTN 서봉국입니다. 스포츠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